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스페셜의 강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미입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수면까지 방해하는 증세가 있다고 하죠. 바로 이갈이와 그리고 턱관절 장치인 이갈이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께서 혹시 코골이 같은 거 있으신가요? 다행히도 코골이와 이갈이가 요즘 동시에 생겼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원래 둘 다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코골이는 사실은 제가 약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음주를 하고 잠을 잤을 경우에 네. 코를 고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 건강 때문에 검도를 좀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연기가 됐지만 이 승단 심사를 보느라고 이 시험 스트레스 있잖아요. 네네. 요거를 받으면서 약간 집에서 이제 이를 가리거나 악무는 습관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이갈이라든지 코골이가 있다라고 하면 네. 본인은 좀 잘 모를 수가 있지만 주변 네. 사람들이라든지 가족들이 또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긴 해요. 네, 하지만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이 똑같이 본인의 수면을 방해하면서 아무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원장님처럼 받게 되거나 하면 네, 더 맞습니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요새 말하는 그 잠자리 빌런이 됐거든요.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수면 중에 이를 악무는 힘이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를 평상시에 이를 꽉 악물었을 때 그 가는 힘보다 무려 50% 정도 더 강한 힘을 가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치아에 더 안 좋은 치아나 관절에 더 안 좋은 이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게 이갈이 습관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치과에서는 이갈이 장치 혹은 이악물기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교합 안전 장치 같은 거를 만드는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면 치과에 갔을 때 이왕이면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이 턱관절 상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치과 그러면 꼭 우리 치아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턱관절 그리고 치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갈이하고 코골이까지 원장님한테 얘기하시면 모든 게 또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왕 엑스레이 찍는 거 그 분야까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건강 스페셜 아주 유익하고 풍성한 정보가 가득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임플란트 시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그리고 알면 득이 되는 고급 정보입니다. 고급 정보 도움 말씀 주실 우리 김주영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김주영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저희가 심한 충치라든지 아니면 치주 질환 같은 경우 때문에 치아를 빼야 하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긴 해요. 그럼요. 그리고 치아가 빠진 그대로 그렇다고 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긴 찾아야 하는데 이 방법 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이 임플란트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제2의 영구치라고도 불리우는 임플란트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 연령을 막론하고 임플란트에 대한 강의나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의 기본 구조와 보철 종류에 대해서 그동안 잘 들어보지 못하셨던 좀 더 심화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요새 이 임플란트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게 들리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워낙 여기저기 들리기 때문에 잘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근데 막상 내가 이게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게 어떤 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그냥 잇몸이 나사만 들어가는 건지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임플란트가 무엇인지 어떤 구조물로 이루어진지 설명 좀 부탁할까요? 네, 그림에서 보시듯이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에 해당하는 치근과 머리에 해당하는 치관으로 이루어진 자연치아와 유사하게도 임플란트도 뼛속에 심겨 있는 픽스처라고 불리우는 인공뿌리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방에 이제 직접 기능하게 되는 보철모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 둘을 연결해주는 지대주라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뭐 각각 좀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먼저 아무래도 뿌리와 머리로 나눈다고 했는데 뿌리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임플란트를 그러면 혹시 인공 뿌리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인공 뿌리는 네. 임플란트에서 이제 뼛속에 위치하는 부분인데요. 흔히들 이제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를 신게 되면 임플란트 잘 신겼네요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부위는 시간에 걸쳐 점점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불리우는 골류착을 통해서요, 주변 뼈와 이제 단단하게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골류착이 잘 일어나는 재료가 티타늄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임플란트는 이제 티타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티타늄의 이러한 골류착 현상이 발견됨으로써 현대 임플란트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보철물을 통해서 전해진 교합력을 이제 뼈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제 건물의 비유를 하자면 땅 속에 박힌 철근 기둥처럼 이제 단단하게 상부 구조물을 지탱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 말씀처럼 건물로 비교하니까 굉장히 좀 쉽게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네, 그렇네요. 네. 네, 건물 하단에 들어가는 기둥을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공 뿌리 위에 아까 머리라고 하는 부분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 머리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로는 보철물의 최상방 부분인 보철물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구강 안에서 잇몸 밖에 드러난 부분이고 이제 치아 형태로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왕관처럼 이제 씌운다는 의미로 크라운이라는 저희끼리는 크라운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임플란트 구조의 비유를 해드렸는데 이는 이제 건물의 최종 완성 형태를 의미하겠죠. 아무래도 구강 안에서 직접 음식물과 부딪혀서 저작하는 기능을 하고요. 앞니의 경우에는 심미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임플란트 머리도 만들고 뿌리도 만들었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부위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럼요. 아무래도 위하고 네. 아래가 있으니까 중간에 뭔가가 네. 있어야겠죠. 네. 지대주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파트인 지대주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 이 용어는 임플란트에만 있는 특별한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이 픽스처 부분은 뼛속에 심겨져 있고 사용하는 보철물 부분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하는 지대주라는 존재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지대주는 보철물에 가해진 힘을 이제 아래쪽에 픽스처로 또 전달하는 매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대주는 그림에서 보시듯 메인 몸통과 내부의 연결 나사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메인 몸통의 아래 부분은 육각형 돌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픽스처랑 꼭 맞게 되고 내부에 이제 나사를 조여주게 되면 이 둘이 강하게 고정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임플란트를 사용하시다가 임플란트가 흔들거려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치과에 내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 픽스처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이 내부에 있는 나사가 풀림으로 인해서 상부 구조물 전체가 흔들리게 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있는 임플란트가 흔들리게 됐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치과에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렌치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이제 강하게 조여주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네, 오늘 김지영 원장님께서 아주 알기 쉽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끔 네.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보면 임플란트가 흔들려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말씀하셨다시피 이 뿌리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우리가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있는 이 지대주라는 부위가 풀리면서 밑에 있는 뿌리를 보호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환자분들이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부적절한 힘을 받았기 때문에 풀렸구나라고 생각하고 가까운 치과 혹은 하신치과에 가시면 뭐 살짝 조이기만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 임플란트 지대주, 우리 이제 뿌리라든지 보철물이 종류처럼 다양한 종류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뉘나요? 네, 우선 지대주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기성형 지대주 그리고 맞춤형 지대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쉽게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양복점에 가서 그냥 기성복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뭐 살면서 중요한 날에는 다들 이제 내 몸의 치수를 정확히 재서 그거에 꼭 맞는 맞춤형 양복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제 하물며 의상도 그런데 내 몸에 들어가서 이제 평생 써야 되는 매일매일 쓰죠. 이런 임플란트를 선택할 때는 특히 지대주의 파트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대주를 제작하는 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임플란트는 그 특성상 자연 치아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치아와 틈이 발생을 해서 그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음식물이 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최첨단 캐드캠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환자분께 1:1 맞춤형으로 꼭 맞는 잇몸을 디자인하고 또 주변 치아와 상하 치아의 이 교합 관계가 반영된 설계로 맞춤형 지대주를 제작해주면요. 이렇게 음식물이 끼게 되는 확률을 좀 줄일 수가 있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거로부터 어느 정도는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한 이제 크라운 내부에 많은 포션을 지대주가 받쳐주기 때문에 보철물의 파절 가능성도 낮출 수 있고요. 아무래도 기성형 지대주보다는 좀 더 보철물도 심미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뭐 맞춤형 지대주를 함으로써 뭐 네. 임플란트 주위험도 덜해지고 그리고 교합력에 대한 불안감도 또 맞아요, 적어지기도 맞아요. 하고요. 뭐 신미성도 뛰어나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가 이루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임플란트 이 세 가지를 연결하는 구조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도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나누고 있나요? 네, 각 구조물을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임플란트 보철 종류도 다양한데요. 네네. 네. 임플란트 치료가 끝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임플란트 가운데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무섭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듯 이제 임플란트가 끝나고 최종의 보철 완성 형태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스크류 타입, 세멘 타입, 그리고 SCRP라는 타입, 이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시멘트 타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반 크라운 붙이는 것처럼 시멘트를 이용해서 보철물을 접착하는 방식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지대주일수록 좀 더 유리하게 작동을 할 수 있겠죠. 보철 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다수의 임플란트를 세팅할 때 좀 유용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임시 시멘트로 이용해서 붙이기 때문에 빈번히 좀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강한 교합력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 그런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좀 빈번하게 탈락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시멘트를 이용한다는 점 때문에 혹시 내부에 시멘트가 남아서 잘 제거가 안 되게 되면은 염증을 일으키게 돼서 좀 불편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점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단일 크라운으로 제작했을 때 이제 혀로 댔을 때 옆에 이제 훅이라고 조금 튀어나온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이제 거슬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제작했을 때는 이렇게 훅이라는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니 단일 임플란트로 할 때는 거의 이탑으로밖에는 할 수 없다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스크류 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는 아예 지대주와 보철물이 한 몸이 된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픽스처와 나사를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데 보통 어금니의 끝 부위 그리고 수직적 공간이 부족한 그런 경우에만 특수하게 들어가는 형태가 이 바로 스크류 타입입니다. 네. 거의 탈락하지 않는 구조이긴 한데요. 가끔 이제 문제가 생겨서 탈착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잘 이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SCRP라는 타입이 있어요. 이 스크류 타입과 세멘 타입의 장점을 합치면 어떨까 해서 개발된 방식인데요. 이 SCRP라는 거는 S가 이제 스크류, C가 세멘트.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결합했다고 해서 이제 그런 용어를 붙이게 됐는데요. 영구 시멘트 접착을 통해서 크라운을 지대주에 완전히 붙이기 때문에 평소에 스크류 타입처럼 잘 빠지지 않으면서도 이제 추후에 임플란트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사용하시다가 나사가 풀림 현상이 발생한다던가 이제 보철물이 깨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아무래도 크라운 가운데 있는 내부의 구멍을 통해서 나사를 조여주게 되거나 풀러주게 됨으로써 이제 탈착이 쉽게 돼서 유지 관리가 좀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큰 힘이 가해지는 어금니 부위에 주로 사용되는 술식이고요. 이 또한 이제 잘 심어주기만 한다면 다수의 보철물 제작 시에도 유용하게 제작되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세팅 첫날에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항상 이제 그 부위를 치아세나 레진으로 메워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종류를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임플란트 종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임플란트 보철에 완벽한 단 한 가지 방법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각각은 장단점이 있고 적응증이 다 있기 때문에 임상인은 각 케이스에 맞는 최적의 임플란트 보철을 선택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 김주영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줬지만 임플란트 보철물은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나 이렇게 비싼 돈 주고 했는데 왜 치아에 구멍을 뚫어놨어? 이 구멍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리가 용이한 겁니다. 이쁘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구멍이 뚫렸다고 해서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 임플란트하고 이 보철물의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엔 좀 기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싶어요. 네.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빼고 이게 어느 정도 아물 때까지 뭐 몇 개월 기다렸다가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고 그리고 또 기다려서 보철물을 올리는 약간 장기간에 걸친 이런 기간을 갖고 왔다고 그러면은 요즘 같은 시대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성격도 급하고 그렇죠. 예, 또 의술도 발달하고 네네. 예, 기자재도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바로 임플란트를 발치함과 동시에 이제 심을 수 있을까 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뭐 발치 즉시 임플란트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자, 원장님, 이 기존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기간을 좀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치아를 발치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로 했으면은 이제 가장 먼저 고려할 점은 언제 과연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빼고 임상적, 방사선학적으로 치족을 재생이 되는 데는 약 3개월이 걸린다고 하고요. 만약에 그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치유가 좀 오래 걸리는 상황이 된다면은 6개월 또는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기간을 기다려서 이제 내 몸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어요. 그거를 바로 이제 1차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임플란트를 구강 밖으로 노출시키는 과정.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지대줄을 연결해주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2차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통상적으로 1차 수술과 2차 수술 이 사이에서도 3, 4개월은 보통 이제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 이후에야 이제 최종 보철물이 완성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방법은 이를 빼고 이렇게 최종 보철물이 완성되는데 최소 이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어우, 많이 걸리네요. 네. 이렇게 일반적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네. 시간을 이제 차지한다라고 하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라고 해서 발치 이후에 바로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하는 경우라고 하면 혹시 수술한 다음에 바로 그냥 끝나는 걸까요? 이거 많이 질문들 하시거든요. 네, 바로 끝나는 거 맞고요. 네.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예. 이제 기존의 이제 시술자 중심의 수술이었다고 한다면 환자 중심의 시술로 최근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빼는 날 당일에 마취된 김에 임플란트 식립해서 동시에 끝나는 거고요. 네. 이후로는 특별한 수술 과정 없이도 간단하게 경과를 지켜가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임플란트 최신의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일반 과정보다 잇몸과 뼈 회복에 걸리는 이 3개월이라는 기간, 요거를 최소한 이제 단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뭐 발치유 즉시 임플란트라고 하면 일단 기간도 줄어들긴 하지만 맞아요. 장점 네. 중에 하나가 임시 보철물을 바로 또 달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니라든지 이런 것들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럼요. 이 방법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시간도 줄어들고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도 없는 이 임플란트 방법을 할 것 같은데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할 것 같은 이 임플란트 방법을 혹시 뭐 못하거나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네. 모든 경우에 다 가능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선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그 이를 뺀 부위에 뼈가 너무 없는 경우예요. 임플란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에 이제 철근 기둥과 같은 그런 이제 부분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뼈가 없게 되면 즉 땅이 없으면 건물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골량이 매우 부족한 경우 안 되고요. 이렇게 골량도 부족한데 만약에 이 남은 부분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해요. 근데 그 남은 부분의 뼈마저 굉장히 이제 상태가 약해서 물렁물렁한 뼈로 구성되어 있다면은 아무래도 바로 그날 식립하는 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대해서 이제 염증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는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어려움을 주는 요소입니다. 특히 이제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 수술을 할 때 그 치아를 발거를 해요. 그러면 그 해당 부위에 염증이
조금이라도 있다거나 심하게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위에 만약에 염증을 저희가 잘 제거를 해드리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남게 된다면 그게 이제 임플란트 감염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임플란트 실패까지 이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요. 만약에 이를 빼면서 그 발치와라는 부분에 염증을 이제 깨끗하게 제거하고 뼈 이식을 충분히 동반을 한다면 이를 빼는 날 상당히 많은 케이스에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바로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네.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급해요. 좀 빨리빨리 하는 버릇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주치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택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이 발치 즉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치료 기간도 대폭 줄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게 아무는 회복 시간도 훨씬 이제 빨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장점 같은 것도 없을까요? 네, 두 번째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아무래도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네. 기존에 말씀드렸던 방법은 수술을 3번이나 해야 되죠. 네. 하지만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수술을 이제 1회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보통 임플란트 할 때 이제 어떤 거를 많이 가장 이제 주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 몸에 잇몸을 이제 의사가 째요. 그리고 그 부위에 드릴로 막 이렇게 구멍을 내서 임플란트를 심는다는 거. 그 자체에 대한 이제 엄청난 공포감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를 빼는 날 이러한 상실감을 제가 이제 회복해드리기 위해서 당일에 임플란트를 심어드린다고 하면 이러한 부담감 자체가 굉장히 이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를 빼면서 그때 이제 형성되는 힐링 포텐셜, 네. 이 발치창의 치유 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발치를 하게 되면 그 부위에 이제 피가 차게 되고 뼈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골 형성 능력은 이를 빼고 이제 6주에서 8주째 그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를 뺀 즉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이 6주에서 8주라는 기간에 발치와의 힐링 능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잇몸뼈의 흡수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잇몸뼈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 잇몸이 푹 꺼진 상태로 되게 되고 나중에 보철물도 그에 맞춰서 좀 심미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잇몸뼈를 이제 많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해주면서 그쪽 부분에 잇몸뼈를 만들어주면은 보다 이제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점은 치아를 빼고 그날 임플란트를 시술 가능한 그런 케이스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이제 걱정을 하시겠지만 우선 우리는 임플란트 발치 즉시 식립을 최소한 시도라도 해야 된다. 이제 그게 저의 철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뭐 임플란트 하는 거에서 장점이 많은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에 대한 걸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사례를 알아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러한 저의 치료의 철학에 입각해서 네. 저희 병원에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 대다수는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시도해 드리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환자분은 오돌뼈를 드시다가 이제 작은 어금니가 반으로 쪼개져서 내원하신 분이에요. 네네. 굉장히 놀라셨겠죠? 네. 이분의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맨 끝에 어금니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너무 오래 이제 사용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늘 환자분들 오시면 말씀을 드리는 게 어금니는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사용 빈도와 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다 다를 수 있다고 꼭 설명을 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끝에 어금니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옆에 치아들이 힘을 좀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러다가 어떤 일시적인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가 없었던 자리 앞치아 작은 어금니가 이제 반으로 쪼개진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이제 내원하신 당일날 제가 임플란트를 바로 이를 빼면서 심어드렸고요. 그리고 맨 끝에 없었던 어금니 부위도 바로 임플란트를 심어드려서 이제 그날 해소를 다 해드렸던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수술이 잘 돼서 초기 고정력도 35N 이상 나오셨고 회복도 빠르셔서 이제 3개월 만에 아까 설명드린 SCRP 타입으로 이제 보철물을 완성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 케이스를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듯이 발치하는 즉시 임플란트를 하나, 그 옆에처럼 일반 임플란트를 하나, 임플란트 보철 완성 시기나 형태적인 면에서 이제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이제 굉장히 예지성이 좋은 훌륭한 수술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임플란트를 한다라고 하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에서 뭐 하나는 당연히 가능한 거 사례를 봤고요. 네, 맞습니다. 예. 혹시 이게 또 여러 개에서도 가능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반드시 한두 개의 치아에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네. 여러 개의 임플란트 사용할 때도 가능합니다. 네. 이제 사진에 보시는 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상담을 위해서 내원하신 분이신데요. 치료 계획 중에 치아를 빼고 이제 이를 심어야 되는 부위가 있다면은 네. 무치약 부위와 똑같이 그 치아를 빼는 부위에 임플란트를 바로 심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케이스는 이제 풀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직 고경을 정하는 등 보다 이제 복잡한 과정이 진행이 돼서 사진과 같이 예쁘게 완성을 해드렸는데요. 네. 만약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지 않았으면 총 이제 최소한 7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었던 케이스를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 스페셜에서는 임플란트 구조와 함께 발치 즉시 임플란트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또 저희가 다음 주제도 한번 넘어가 보는 게 좋겠죠? 다음 주제 한번 알아볼까요? 네네.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건강 스페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저희가 앞서 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혹은 뭐 즉시 발치 임플란트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임플란트의 기술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광수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정광수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임플란트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정말 시청자들의 귀를 솔깃할 만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요. 네. 실제로 이 뼈와 유착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또 자외선을 쬐서 이 광활성을 좀 높인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자외선이 또 나왔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광수 원장님, UV 또는 자외선이라 불리는 광활성화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네, 정유미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외선을 이용한 광활성화를 통하여 임플란트를 강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마 UV도 알고 있고 임플란트도 알고 있는데 UV 임플란트란 무엇일까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그 상실된 치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전부터 아주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는데요.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한 50년 정도는 되었지만 1965년 스웨덴의 브레네막이라는 교수님께서 최근에 쓰이고 있는 그런 시스템의 임플란트를 개발한 이후에 많은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가 시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하여 그 다양한 표면 처리 그리고 임플란트의 모양 그리고 다양한 재료를 통하여 계속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년 이상 임플란트를 사용하였을 때 성공률이 90% 이상이 되면은 성공한 임플란트다라고 하는 통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90%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임플란트, 더 강한 임플란트를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하여 최근에 개발된 것이 바로 UV 임플란트, 자외선을 이용한 충분히 더 강화된 임플란트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임플란트의 재료가 이제 티타늄이고 네네네. 그리고 이 자외선을 쪼이게 되면 이 티타늄의 성질이 우리 인체 내에서 더 유리한 쪽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임플란트는 티타늄이라는 재료를 이용하여 하고 있는데요. UV 임플란트라는 티타늄의 표면에 특정 파장의 UV를 이용하여 광활성화를 시켜서 충분히 튼튼하게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임플란트에도 우리가 사용 기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요. 즉 다양한 임플란트 회사에서 계속 매일 새로운 임플란트를 생산해내고 있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은 처음 만들어낸 임플란트는 조금씩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사진에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 생산된 직후의 임플란트, 저기 하얗게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산화 티타늄 막인데 이것이 아주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바로 수술을 한 오른쪽 그 모식도를 보면은 아주 뼈와 혈액이 임플란트에 잘 스며들어서 건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골유착을 방해하는 공기 중의 탄화, 수소 등의 유기물에 의해서 임플란트가 조금씩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를 이용을 하여 우리가 자외선을 쪼게 된다면은 이 공기 중에 있는 오염된 산화 유기물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티타늄 동전을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의 한 것과 똑같은 형태의 표면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 동전을 준비를 하여서 각각 같은 자리에 두고 시간을 보내보았습니다. 첫 번째 동전은 우리가 생산을 하자마자 표면 처리한 것에 10 마이크로미터의 워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제가 물 한 방울이라고 그냥 지정을 할 건데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았더니 티타늄 표면이 물에 충분히 젖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까맣게 보이는 것이 바로 물에 젖은 부분인데요. 하루만 지나도 저 까맣게 젖은 부분이 똑같은 양의 물을 떨어뜨렸을 때 조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주일만 지나도 꽤 많이 줄어 있고 3달이 지나면 거의 물방울이 티타늄 표면에 젖질 못하고 그냥 방울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수성은 우리가 광활성화를 시켰을 때 얼마나 잘 되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지표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처음 만든 것부터 한 3달 정도 지나게 되면 그 티타늄 표면이 조금 손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또 저 실험을 또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이게 친수성이 뭐고 이게 물이 떨어지는 게 저게 퍼지고 모아지고 이게 뭐가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물을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으로 봐도 무방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체에는 60% 가량의 수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혈액에는 많은 양의 이제 수분이 포함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 수분이 얼마나 그 표면에 잘 젖어드느냐가 이 혈액이 얼마나 이 임플란트와 친한가 그를 가늠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똑같은 회사에서 생산을 해서 아까 티타늄을 한 것과 똑같이 준비를 해서 몇 개월의 시간을 지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은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임플란트고 오른쪽은 광활성화를 통해 UV 특정 파장을 쪼인 그런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물을 적용한 것과 똑같이 혈액을 적용을 시켜 보았는데요. 왼쪽에는 이 혈액이 임플란트와 섞이질 못하고 동글동글 방울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은 이 혈액이 임플란트 표면에 아주 많이 젖어들어서 골고루 혈액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혈액에는 우리 몸의 뼈를 생성하게 하는 수많은 세포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임플란트 표면에 젖어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혈액만 젖어든 것이 중요한 것이냐 하여서 몇 주의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보았더니 아래 보듯이 세포 자체도 임플란트 표면에 오른쪽에 보이는 녹색들이 세포이고 노란색 줄들이 세포 연결된 부분인데 훨씬 더 많이 분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포된 세포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다시 몇 달의 시간을 걸쳐 지켜보았더니 아래쪽에 보이는 3번째 줄에 있는 것이 이제 뼈를 관찰한 사진인데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뼈고 까만색으로 보이는 것이 임플란트 표면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까만색 표면에 파란색이 띠를 두른 것처럼 다 둘러싸고 있는 오른쪽에 광활성화된 임플란트가 훨씬 더 뼈와 결합이 좋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추후
이걸 좀 더 이제 앞에 좀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UV 임플란트와 광활성화를 이제 한 임플란트와 하지 않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먼저 UV 조사전 임플란트를 보면 왼쪽에 보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는 많은 회사들이 있어서 각자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임플란트들이 생산이 돼서 우리 병원에 오기까지 그리고 우리 병원에 와서 보관되어 있다가 환자분께서 수술을 하시는 날에 있어서 그 포장을 뜯어서 실제 수술을 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기 중에 노출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유기물 부착이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한 노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는 결론적으로 골유착을 방해하게 됩니다. 네. UV 조사를 하게 되면 광촉매 효과로 인해서 유기물들이 제거가 되게 되죠. 그래서 유기물이 제거가 된 순간부터는 공장에서 처음 생산된 것과 같이 혈액의 친화성이 아주 좋고 빠르고 안정적인 골유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임플란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면서 사실 자외선 조사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아주 또 새 것같이 처음 제조한 것처럼 안티에이징. 예, 만들 요즘 수 있는 유행하는 단어죠. 맞습니다. 안티에이징. 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시청자분들도 이 방법을 이용한 임플란트를 하고 싶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이렇게 자외선을 좀 쬐면 임플란트가 곧바로 광활성 모드로 바뀌어서 좀 쓰기 좋게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UV 임플란트를 처리하는 과정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지가 않습니다. 대략 12분 정도의 시간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동영상을 준비했으니 같이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12분이라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UV 광활성화가 완료되는데요. 최근에는 이 시간이 1분까지도 좀 단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서 새로운 기계들도 계속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UV 임플란트가 아니라 그래서 안 좋은 임플란트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네네. UV 임플란트가 있어서 충분히 처리가 돼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근처에 가셔서 하시던 곳 가셔서 하셔도 되시고 혹시나 뭐 여유가 되시면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이제 말씀을 참 잘 네, 해주셨는데 네, 네. 뭐 이제 임플란트 쓰면 뭐 UV 임플란트는 좋은 거고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원래 임플란트는 뭐 좋은 재료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조금 더 좋게 하기 네. 위한 어떤 뭐 90%를 95% 정도로 더 좋게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 기존의 임플란트하고 똑같은데 임플란트 재료에다가 자외선 처리 과정만 추가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임플란트 생산된 것은 똑같고요. 네. 생산된 임플란트에 UV를 처리를 하는 것만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똑같이 병원에 가셔서 수술 준비를 하시면 되시고요. 네. 이것을 수술하는 의사 또는 뭐 같이 병원에 있는 위생사분들께서 처리를 하셔서 이제 주면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께서 가끔 저희 병원에 오셔서도 여쭤보시는 게 있는데 UV는 제가 듣기로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도 있고 해서 환자들께서도 집에서 쓰시는 소독기 그런데도 다 UV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 그 유아 소독기에도 UV 소독기가 많이 있어서 충분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V를 나한테 직접 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UV를 통하여 임플란트를 소독을 해서 나한테 좋은 임플란트를 심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사실은 자외선이 안 좋은 건 우리 피부 아닐까요? 그렇죠. 임플란트에게는 굉장히 UV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결국에는 이 UV를 쪼이게 되면 안티에이징 효과 때문에 임플란트가 리프레시돼서 뼈하고도 더 잘 붙고 뭐 이런 이제 컨셉이 적용된다고 네네. 보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그 전까지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제안을 받았던 이런 분들한테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신 질환이 있거나 뭐 특정 좀 조건이 안 좋은 분들이 있을 때 임플란트 수술은 어려워지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 당뇨 환자 같은 분들께서는
혈액 안에 당이 좀 많기 때문에 입안에도 침 속에도 당이 좀 많고 그래서 세균이 잘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당뇨 환자분들께 사용을 해도 좀 좋은 임플란트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뭐 고혈압 같은 전신 질환이 있는 분들도 드시는 약에 의해서 피가 조금 멈추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수술 시간을 좀 짧게 가져가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UV 임플란트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혈액을 빨아들이고 뼈가 생성이 빨리 되는 그런 임플란트를 통해 수술을 할 수 있으시겠고요. 또한 뼈가 좀 부족해서 잇몸뼈를 많은 다량의 잇몸뼈를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런 분들은 UV 임플란트를 통해서 뼈를 좀 잘 붙게 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 고령의 이제 여성분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골다공증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후천적으로 뼈가 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뼈를 좀 강화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어주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UV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의 뼈를 강화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사실 이제 임플란트가 개발이 된 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했는데 염증이 생겼어요. 혹은 임플란트를 했는데 임플란트가 보철물이 아니라 수술해둔 뿌리 부분이 좀 흔들려요.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최종적으로 재수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UV 임플란트를 통해서 빠른 뼈의 회복을 이용하여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라고 하면 결국에는 뼈와 이 티타늄, 인공 뿌리가 네. 잘 붙어야 하는 맞아요. 부분인데 네. 이 강활성화를 통해서 더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수술 중에 필요한 게 아닌지 주치의와 잘 상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 이 물을 빨아들이는 그 실험을 보긴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네. 아무래도 환자를 보다 보면 저도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임플란트 딱 갖다 대자마자 네, 쫙 피가 이렇게 쫙 혈압이 올라오죠. 올라올 네. 때 이게 잘 붙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런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어쨌든 좋은 임플란트인 건 맞는 거죠? 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가 좀 증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보시는 사진은 고혈압이 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네. 실제 수술을 진행할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고혈압 약 때문에 피가 좀 잘 멈추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수술을 하셔야 했고요. 그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예. 좀 수술 시간이 짧아야 되는 그런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 수술을 하고 임플란트를 넣는 과정에서 충분히 임플란트가 뼈에 고정이 되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꼭 필요한데요. 이런 UV 임플란트를 통해서 수술하면서 혈액이 충분히 빨려져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뼈가 충분히 굳을 수 있겠다고 빠른 판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확실히 단축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환자분도 저도 모두 만족할 수 있었던 그런 수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진을 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혈액 부분이 임플란트를 네. 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강익재 원장님도 이 방법을 좀 이용해서 임플란트 수술하고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안 할 리가 없죠. 오, 사실은 네네네. 이게 이 UV 임플란트라는 게 원래는 그 닥터 오가라고 UCLA 대학에 있는 일본인 교수가 처음에 만들었어요. 오. 이분이 사실은 그 임상가는 아닌데 네. 이거를 해봤더니 좋다는 걸 알게 돼서 오. 사실은 상품화를 위해서 사실 저희 우리나라에도 오, 왔었어요. 네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네네. 우리나라에 가서 이 UV 임플란트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어요. 대신 이제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그 아이디어를 갖고 만들어서 이제 세계 이제 수출하는 입장이 네네. 된 거죠. 네네. 네. 자, 저는 사실은 그 닥터 오가와 교수님이 강의를 직접 들었어요. 한국에 오셨을 때 직접 들었는데 예, 예. 이제 저는 사실은 궁금한 게 그때는 임플란트를 이렇게 뭐 안티에이징 효과를 얻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앞으로 향후 이 임플란트의 UV를 가지고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뭐 연구 과정이 되는지 이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전 앞서 제가 사실 한 가지 좀 빠뜨렸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임플란트를 이제 광활성화 이제 하여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앞서 혈액만 빨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뼈가 충분히 많이 찬다는 것을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뼈가 충분히 많이 차는 수술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임플란트 2개를 심어서 진행을 했던 수술 증례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임플란트 2개를 심어서 뼈가 되기를 기다렸고 2, 3개월을 기다린 후에 지켜보니까 충분히 많은 뼈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은 임플란트 2개가 노출이 되도록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뼈가 형성이 되어서 환자분께서 충분히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배려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향후 이제 연구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교수님께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수술을 하기 전에 UV 임플란트에 처리만 하는 것뿐 아니라 추후에 임플란트 수술을 한 다음에 이 UV를 이용을 할 수 없을까라는 것에 대한 연구로 이제 넘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수술하고 나서 주위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뼈가 녹아서 임플란트가 노출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사진에 염증이 생겨서 잇몸뼈가 녹아 망가지고 있는 임플란트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를 대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치아가 염증이 생기듯이 임플란트도 마찬가지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대로 방치를 하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계속 연구되어지는 것이 그럼 이런 임플란트 주위염을 UV를 이용해서 좀 없애보자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UV를 쬐므로써 혹은 또 다른 자극을 줌으로써 이런 임플란트 주위염을 없애고 새로운 뼈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한 번 심은 임플란트를 평생 쓸 수 있는 그런 꿈의 임플란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을 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정말 꿈의 임플란트. 정말 예, 치과 의사들도 생각하고 좋네요. 아무래도 예, 시청자분들도 이거 정말 바라실 텐데요. 이미 심겨져 있는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이 UV를 좀 활성화해서 또 잘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앞서는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이제 뼈에만 좀 네. 집중을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리가 뭐 이 시간에 앞에 이제 좀 보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어버트먼트라고 부르는 접합부가 있는데 그 임플란트의 염증 혹은 치아의 염증은 대부분 뼈가 받쳐주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잇몸에 음식물이 끼거나 세균이 번식하게 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어버트먼트라는 것은 이 잇몸 연결 부분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잇몸에 염증이 시작될 때 그것을 처치해 줄 수 있으면은 뼈가 충분히 오래 갈 수 있고 임플란트의 수명을 늘려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접합부에 UV를 중간중간 쬐어주거나 뭐 초음파 처리를 해주거나 해서 치주낭이라고 부르는 안 좋은 이제 잇몸에 안 좋은 부분이 생기면 치주낭이 깊어질 수 있는데, 그런 치주낭 깊이를 감소시켜 줌으로써 임플란트 주위의 잇몸을 더 건강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치은에 있는 섬유아세포가 활성화되어서 더욱 건강하게 임플란트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임플란트를 하면서 당연히 좀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긴 하잖아요. 예. 뭐 한 번 식립하고 나서 문제 없이 앞으로도 네. 계속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누구나 임플란트 하면서 걱정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원장님도 지금 이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뭐 혹시 뭐 또 설명할 것도 따로 있을까요? 뭐 UV 임플란트라고 해서 뭐 예. 대단한 건 아니고요. 사실 네네. 뭐 주의사항은 똑같습니다. 네네. 그냥 똑같이 쓰면 되고 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이제 UV만 쪼인 거기 때문에 같은 수술 방법에 좋은 방법을 더 좋겠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은 뭐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건강 스페셜에서는 또 임플란트와 더 오래 쓸 수 있는 꿈의 임플란트를 위한 UV 강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꿈의 임플란트 참 좋네요, 말이. 네, 그렇습니다. 자, 건강 스페셜에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정말 아쉽긴 하지만 진짜 아쉽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건강하고 알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임플란트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술보다 그리고 네, 관리죠. 예, 환자분들이 얼마나 잘 이제 찾아오는지 이 관리 부분들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저희가 시청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제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